제30대 한국 헌법학회 회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교수님들, 두 분의 교수님들 모시고 제가 아까 보니까 10월 23일이더라고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탄핵 제도를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들 쭉 나열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우리 문재인 교수님 기억하는데 탄핵 제도를 좀 더 강하게 좀 제한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이런 조치가 좀 헌법적으로 필요하지 않냐. 이랬더니 우리 문 교수님께서 그렇게 강한 얘기를 하지 마시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제가 그때 말씀을 그렇게 드렸냐면 해외 사례 보면 됩니다. 미국이 1789년에 나라 세우고 나서 약 한 230년 지났거든요. 탄핵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이인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결정하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상원에서 결정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프랑스 제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정부가 생긴 지 한 6, 70년이 지났는데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독일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그 질문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저는 제 2차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서 탄핵 결정문을 헌법학자들이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다 달랐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거 탄핵, 특히 대통령 탄핵이 이렇게 쉽게 결정돼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논리 구조가 1차 탄핵에서는 위법 위헌과 그리고 이게 본격성, 중대성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는데 2차 결정문에서는 이게 딱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부수적인 걸로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 신뢰를 되돌려놓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이제 탄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인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적 정당성이 현격하게 대통령에 비해서 떨어지는 헌법재판관 9분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이렇게 쉽게 탄핵을 해도 되나? 플러스 이렇게 단기간에 3달 걸렸잖아요. 3달 만에 탄핵해도 되나? 그 다음 기준도 이렇게 낮아도 되나? 여기서부터 몇 년 전부터 이제 저희들이 탄핵 제도에 대해서 비교법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가 제가 여러분께 드린 요 말씀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프랑스, 독일 여타 선진국 어디에서도 혹시 그 수십 수백 개의 TV 토론에서 외국 사례는 이렇습니다. 탄핵 당했습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왜 한국만 이럴까? 한국은 이 헌법이 1988년 제정된 이래로 지금 벌써 3번째입니다. 한 번은 탄핵이 안 됐고 한 번은 탄핵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진행 중인데 그럼 평균 10년에 한 번씩 두 대통령이 한 번씩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큰 혼란이 있습니까? 경제도 엉망이고. 그러면 저는 이제 철학적으로 그게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뭐 보수 대통령이든 진보 대통령이든 좌파든 우파든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놨으면 임기의 불가침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 프랑스식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 일단 선출을 해놓으면 그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되도록이면 거의 탄핵하지 않는 걸로 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요건도 엄격하고 그리고 절차도 굉장히 길고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같은 대통령제인데도 불구하고 탄핵할 생각도 엄두도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정치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뭐 최고재판소 앞에서 돌려보내버리는 겁니다. 국회 가서 니들끼리 논의해.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걸 헌법재판소로 갖고 와서 재판을 벌이는 거죠. 미국은 어떠냐? 미국의 경우는 하원에서 하고 상원에서 결정하니까요. 후폭풍을 모두
그걸 한 상원에서 받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을 탄핵한 데 대한 책임을 국회가 정확하게 집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거의 못하죠.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뭐 한 표 차이로 기각된 사례도 있고 여러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합니다. 200석 이상이면 300석이니까요. 탄핵소추합니다. 며칠 걸렸냐? 요번에 이틀인가? 3일도 안 걸렸습니다. 그냥 탄핵소추하고 24시간 있다가 결정합니다. 3일 걸립니다. 프랑스 얼마나 걸리냐? 6개월에서 1년, 최소한 조사위원회를 엽니다. 미국도 6개월 1년간 조사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결정하는데 우리는 국회 법사위가 있는데 국회 법사위에서는 2, 3일 만에 그냥 탄핵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국회로 올라가서 200석이 넘으면 그날 운이 안 좋으면 바로 탄핵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쪽으로 넘어오면 헌법재판소에 제가 계속 요구했던 것은 기준을 헌법재판소 스스로 높여주시길 바란다. 기준도 높이고 절차도 엄격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프랑스식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국회에서 해결하도록 정치투쟁의 관계는 국회에서 해결해줘야 되는데 이거 재판으로 갖고 온 것을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기준도 아주 모호하고 낮게 갖고 있으면 제가 야당 대표라도 탄핵하려는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위법위헌에 대한 판단도 매우 모호하고 기준도 낮은 데다가 3개월에 끝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헌법재판소가 부지불식간에 원하지는 않지만 이게 국가를 자칫 잘못하면 파탄으로 이끌고 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헌법재판소에 기준을 높이시라. 그랬더니 이제 이 사건 생기기 전에는 이 말씀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 생기고 나서 저는 탄핵되고 나서 곧바로 이건 각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왜 그러냐면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이 형사소송 절차를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에서 쓴 조서를 못 쓰도록 만들어 놓은 거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그걸 검찰 빼려고, 검찰에 힘을 빼려고 만들어 놨고요. 두 번째, 제가 풀리지 않던 의문이 뭐냐,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내란죄를 넣어놨더라고요. 내란죄를 넣어놨는데 검찰 조서를 못 쓰니까 굉장히 길어집니다. 검찰 조서를 못 쓰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다 심판을 해야 되는데 헌재에서 그 시간 동안 저걸 다 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은 곧 풀렸습니다. 내란죄를 한 일주일 만에 빼버렸죠. 저는 그 단계에서 사실은 그 정도 됐으면 거기서 각하를 일단 시켜주셨으면 이렇게까지 혼란이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내란죄 거기 넣고 계속해서 프랑스식으로 1년도 하고 2년도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두 번째, 우리나라 탄핵이 왜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느냐. 프랑스나 미국에 없는 직무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9번 탄핵을 했거든요. 29분이 지금 직무정지를 당해가지고 변호사비만 4, 5억 썼고 그분들의 월급을 합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비용을 우리가 다 지불하고 있는데 제도를 정지시켜 놓으니까 국회에서 2, 3일 만에 할 수 있죠. 200석에 가까우면 하죠. 헌재에 가면 자칫하면 아주 운이 좋지 않으면 헌재에서 이게 결정돼서 직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두세 달 동안 직무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야당 대표이면 탄핵을 안 하겠습니까? 이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는 국회 절차랑 헌법재판소 절차에서는 지금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데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본인들 스스로 기준을 높이고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헌법재판소에서 시작하자마자 계속 여러분이 수십 번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 헌법재판입니다. 일반 형사재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건 탄핵 재판이고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고 징계 절차라서 그냥 쉽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야 저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저건 거짓말이다. 왜 그러냐면 형사 절차는 파면시키기도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위헌과 위법이 중대해야 파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헌, 위법과 중대성을 모두 갖춘 사람은 반드시 교도소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이든 아니든 위헌과 위법이 중대해야 파면당하는데 파면이란 결과만 보지 마시고 위헌과 위법이 중대하면 여기서 파면당하신 분은 누구라도 그 다음 그게 인정되면 교도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징계 절차로 봐야 되느냐 형사 절차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징계 절차라기보다는 형사 절차가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징계 절차니까 쉽게 두세 달에 끝내겠다. 모든 형사 절차에서의 이런 거 다 무시하겠다.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헌법재판은 그거 아닙니다.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국제정세,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여야의 인식, 국민들의 의식 등등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일반 형사 절차처럼 깐깐하게는 하지 않지만 이런 포괄적인 국내외 정세까지를 고려해서 재판하는 것, 저는 그게 헌법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어디도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형사재판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그 말로 대치돼서는 안 된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실수하시고 저렇게 당황하는 거는 예전처럼 8년 전처럼 형사소송 절차를 헌법 절차라는 것으로 무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기 시작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절차적인 문제 한 7, 8가지 앞뒤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문제는 말씀들은 안 하시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수처 있지 않습니까? 공직비리수사처의 불법 자료가 116페이지 보시면 이게 직접적으로 제출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확인을 직접 해봤는데 다만 공수처의 이 불법적인 자료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검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들을 직접은 사용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이 자료와 연관이 돼 있다면 그건 독수독과 이론이 거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포인트는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예전부터 정치 조작이나 이런 거는 흔하게 많이 저희들이 알고 있죠. 대표적인 게 주초이왕 옛날에 중종 때 그 조광조 하면서 그 나뭇잎에다가 주초이왕 이렇게 써놨다는데 그거 거짓말이라고들 합니다만 정치 공작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두 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 그러니까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증언, 그 다음에 특정사령관의 증언, 이게 아예 처음부터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백일하에 드러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증거로 삼아서 재판하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았던 헌법재판의 의미가 많이 달라졌고 이제 헌법재판의 의미는 형사 절차를 충분히 부여해주고 방어권도 보장해주는 상태에서 왜 2년, 3년 하면 안 되느냐.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인데 한두 달에 이렇게 쉽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파면을 자주 하면요 다음번 대통령도 이렇게 됩니다. 다음번에 누가 됐든 간에 이 위협성에 중간선거에 지게 되면 바로 노출되는 겁니다. 150석 넘어가고 200석 가까이 가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불안정해지고요. 거기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피해는 여러분들, 국민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이제는 완벽하게 좀 개선하거나 저는 폐지에 이르는 그런 수준까지도 고려할 때가 되었다. 개헌이 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